청정 강원도의 농수 특산물 보다 믿고 살 수 없을까? 이제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를 확인하세요. 품질을 인증받은 농가에서 생산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깐깐한 품질 시험과 성분 검사까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 강원도의 깨끗함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먹을거리 고민 끝! 바로 이 마크만 확인하세요. 오늘 충청권 유세 현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인지 문대인 전 대표인지 궁금해한다. 김 대표의 말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주인은 비박인가 진박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인가? 두 질문에 대한 대답 너무 당연해서 말하는 것조차 새삼스러운데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투표의 힘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박구매 손우정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과 함께 조금 특이한 유세 현장부터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TV조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보가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구 갑에 노지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노 기자, 오늘은 윤상현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윤상현 후보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후보들이 참석한 식목일 행사에도 윤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부상을 당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윤 후보만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만난 윤상현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후보자의 일정을 알 수 없다면서 투표 당일까지 비공개 방침이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못 오죠. 오늘도 그냥 계속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미안해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질 않아요,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한두 번밖에요. 윤 후보가 숨어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게 나와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현역인 윤상현 의원에 조금 더 친숙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선거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용현시장 상인들은 윤상현 후보가 평소에도 시장을 자주 방문해 왔다면서 호평을 했습니다. 이른바 막말 논란으로 불리는 공천 개입 발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네? 윤상현 씨는 알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 사람도 흔 사람이 좋지, 새 사람이 좋겠어요. 원래부터 윤 후보가 굉장히 이쪽에서는 지지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크게 뚜렷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거는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난거를 위해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또 아직까지 끝을 못 낸 것도 많으니까 그거를 끝내야죠. 난거를 위해서. 사람이라면 한 번 실수는 하는 건데 큰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뛰고 날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녀요. 평소에 선거 기간 아닐 때? 네. 오늘 요즘은 안 와. 딴 데로 뛰어. 윤 후보가 탈당한 자리에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윤상현 후보를 김정신 후보 대신 지지하고 있는데요. 김정신 새누리당 후보는 대중적인 지지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앙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피해 다니는 윤상현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는 지지단체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에서
새누리당 김정심 후보가 아니라 윤상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공천 개입 발언으로 인해 탈당한 윤상현 후보가 사실상 진짜 새누리당 후보처럼 보이는 이유인데요. 오늘 오전 취재진과 만난 김정심 후보는 윤상현 후보에 대한 막후 지지를 패단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무 기자회견과 김정심 후보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만은 윤상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를테면 김무성 대표께서 인천을 방문하셨을 때도 여기만 빼고 다른 곳을 싹 방문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만, 아마 다른 지역에 제가 지지선을 하러 다니는 일은 아마 다른 데도 보시기 힘들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오면 자꾸 뭐 어떻게 저는 확신은 없지만 다른 캠프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캠프를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미나보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거의 패단이죠. 당이 패단인지 뭐가 패단인지 모르지만 후보를 냈으면 그 후보를 인정해주고 그 후보를 도와주고 마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유감이고 저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선거는 완주를 하실 예정이시죠? 당연히 완주를 하죠. 지금 완주를 안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과 새누리당에 제가 민폐를 끼치는 거고 저는 완주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지역에는 정의당과 더민주의 단일 후보인 김성진 후보도 출마했는데요. 개인적인 인지도가 낮은 김 후보의 경우 두 당의 단일 후보라는 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관심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TV 노지민입니다. 자, 윤 후보 지역구 상황 함께 보셨는데요. 김 처장님, 이게 언론이 그 보도하려고 해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윤상현 후보가. 재밌는 거는 TV조선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낮은 자세다 또는 겸손 모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낮은 자세고 겸손 모드인가요? 겸손 모드일 수는 있지 않나요? 낮은 자세일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겸손 모드를 하는데 굳이 이걸 다시 찾아가서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 끝내 사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겸손 모드를 어떤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거듭 홍보해주는 그 방송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떤 모드를 취하던 간에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키워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아끼던 그 친박 의원에 대해서 끝까지 그래도 언론이 한번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조선만 그런 거예요? 네네. TV조선. 채널A는요? 저는 못 봤는데요. 네. 네. 근데 아니 겸손 모드라고 하면 네. 이게 정말 본인이 반성하고 안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후보자가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뒷배를 믿는 건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이제 사람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 이제 뭐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믿고 나는 이제 겉으로는 겸손 모드를 취하되 이제 그 작업은 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하고 있는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종의 그 쇼를 포장을 잘 해주고 있는 이런 보도가 더 문제인 거죠. 종편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지금. 예. 예. 자, 손 이사님, 예, 예.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김정심 후보, 새누리당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미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공천을 해서 공천받은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을 대놓고 민다. 아까 그 박사모라고 그랬나요? 거기 지지자들도 나와서 뭐 윤상현이 뭐 돼야 되고 윤상현을 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공당 또는 그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이 할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공천을 더 웃기게 만드는 건데, 저는 이게 뭐 겸손 모드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건방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동안 지역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 건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조직력이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는 뻔히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선거가 관심을 끌려면 쟁점이 붙어야 되고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조직력으로 승부하겠다. 이거는 사실 유권자에 대한 대단히 우롱이고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건방지기 때문에 자기는 뭐 굳이 얼굴을 내밀지 않아도 이 선거가 아무런 관심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도 조직력으로 승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건방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정책이나 공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뭐 만나지도 않고 뭘 하겠다는지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옥중 그렇죠. 당선도 아니고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다라고 하는 사람 아예 이번 투표 관심 없어라는 걸 좀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뭐 그런 어떤 이슈라도 붙어야, 그러니까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슈라도 붙어야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런 관심 갖지 말고 나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지층을 바탕으로 선거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니까 더 건방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은 이거는 항의 전화를 해야 된다. 선거 사무실에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라고 항의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여당 지지자들은 그냥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거기 도리어 같이 그냥 봉화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야권 단일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보수 언론들 보통 이 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김 차장님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일단은 야권 단일화가 되면 보수 언론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색을 하죠.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질색하는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중동이 이제 대표적으로 야권 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야권 연대를 하면 국고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치 활동이 아니다. 야권연대 해서 무언가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과 선거 관리 비용을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야권연대에 대해서 항상 고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이 나쁜 습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따가 손은영 이사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야권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이 무슨 불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아주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고 또는 이렇게 아주 조선일보처럼 강하게 비판하진 않지만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원하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기원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정당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권 연대 이게 이제 뭐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되면서 파괴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고 이런데 손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야권 연대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이번 연대가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근데 뭐 실패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우선 전제해야 될 게 야권 연대는 절대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당이든 뭐 구도가 어떻든 자기 정책 내세워가지고 출마해가지고 완주하는 건 권리고 민주적 권리고 그래서 그걸 나쁘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절대 악도 아니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 연립정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연합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정당들의 선택이고 유권자의 판단인 건데 단지 지금 야권에서 좀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가치에 기반한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반대하는 네거티브적인 것만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어떤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는 논의들이 그 이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착실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권 연대에 나서는 사람도 좀 명분이 좀 크게 가지고 사퇴를 하거나 양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 막바지까지도 우리는 뭐 야권도 없다 독자 가겠다 하다가 이제 지금 선거에 막상 들어오니까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안 맞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뭐 야권연대 후보끼리 알아서 하라 해도 중앙 또 지역으로 내려가면 또 입장이 또 너무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많고. 또 지금 상당히 실기했고 이 야권연대가 예전에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야권연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수준이 떨어진 데는 야당에서도의 공천 자극이나 그리고 선거 전략의 문제가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새누리당이 과반을 맡게 한 야권 연대가 의미가 있냐 하는 분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한 가지 야당이 소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첫 번째 지금 새누리당의 과반을 맡는 야권 연대가 의미가 있냐? 그건 새누리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랑 질문도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쉽긴 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어떤 거냐 분명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반공 독재 체제라고 하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막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필리버스터 막으면서 그 중단하면서 했던 얘기가 의석수가 모자라서라는 얘기인데, 비교해 볼 게 이제 2012년 총선하고 2008년 총선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에 새누리당이 153석인가 얻었는데 사실상 그때 뭐 자유선진당이든 뭐 친박연대든 여러 유사정당이 많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210석 정도 됐습니다. 그 대신에 뭐 진보정당이라든지 뭐 야당 다 합쳐봐야 89석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2012년 총선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하고 그 진보정당하고 합쳐서 140석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어느 19대 국회하고 18대 국회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잘 싸웠냐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2008년 선거에 패배를 했지만 그때 훨씬 더 국회의원들이 잘 싸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민을 믿고 이제 우리의 역사성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충분히 의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고, 우리 2004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반 의석 했어도 비실비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야성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야성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야당의 과제는 의석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야성을 찾는 게 지금도 총선 이후에도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야권이 정신이다라는 거죠. 제대로 야성을 네, 발휘해서 예. 국민을 위해 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없느냐 이 국민들이 야권 지지자들이 우리 야당들이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정리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천할 때 도대체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를 지지자들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당이 아무리 공학적으로 뭘 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한 거죠. 자, 김원경 처장님, 그 매번 종편의 선거 보도는 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나쁜 보도들 좀 소개해 주시죠.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닌데, 사실 종편이 이제 그 새누리당 관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야당을 비판하는 방송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야당을 파먹는 방송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야당 비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새누리당 관련된 아이템을 많이 가져와서 새누리당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홍보 영상 찍는 뒷이야기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배경화면으로도 그 뭔가 이렇게 의원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춤을 추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무성의 나르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틀어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새누리당 그 반대로 더민주나 뭐 국민의당도 홍보 영상이 있을 텐데 그런 건 한 번만 보여주고 다른 이제 새누리당은 많이 보여주고 소수 정당은 아예 안 보여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들은 사실은 그 유승민 의원의 딸이 예쁘다. 그렇죠. 이거 하나로 아주 종편이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니터하는 프로그램이 16개예요. 종편의 시사 토크쇼가. 근데 그 중에 한 개 프로그램만 빼고 지난주 모든 그 방송에서 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국민 장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굉장히 자세히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심하게 정말 이 사람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발언도 있었는데, 채널A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김병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들이 딸을 잘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유승민 의원 딸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권 주자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대권 주자가 예쁜 딸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들도 하고, 그리고 뭐 TV조선의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직계 가족들이 정치적으로 큰 자산이 된다. 유승민 의원은 새로 발굴된 딸이 새로운 자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채널A의 직원직설이란 프로그램에서는 그 유승민 의원의 딸의 재산 그리고 지난 학기 성적까지 CG로 처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좀 기행을, 한마디로 뭐 그 스토커 수준의 그런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가족들이 선거운동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보여주는 것의 문제는요, 사실은
너무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도 뭐 예쁜 가족이 있거나 뭐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유난히 새누리당 관련된 의원들의 가족이 이제 더 화제가 돼서 많이 방송이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종편 시사 토크쇼는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정들게 하는 국민들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처분이 없는데 만약에 딸 미모로 대권 후보가 선정된다면 네. 김원경 처장님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또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방송을 내보낸다는 게 이게 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그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현직 대통령은 자녀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 후보자들 가족상 이렇게 막 뒤지고 또 뭐 그거 내보내고 얼굴 예쁜 것 뭐 강조하고 이러는데 정작 그러면 종편에서 정책이라든지 정말 총선에서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십거리인데 선거라는 게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관심을 끄니까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딸이 어떻고 뭐 가족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후보가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딸이 이뻐가지고 당선됐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 이거 대단히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성형외과 원장들은 다 국회의원 할 거 아닙니까? 정책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16개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16개가 다 그렇게 딸 얘기하더니 정책을 방송한 것은 3군데였는데요. 셋 다 야당의 정책을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짧게 보도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그런 야당 정책을 재탕 삼탕이다,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했는데 어쩔 때 보면은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이렇게 대충 수박 겉핥기로 하고 야당 그 정책만 가지고 비난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종편 시사 토크쇼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책을 공부해서 과연 이거를 열띠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잘 모를 겁니다. 변호사들이 주로 나오시잖아요. 뭐 그리고 뭐 예전에 기자했던 분들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불공평한 거죠, 사실은. 정책을 따지려면 여야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뭐 여당에는 뭐 가족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야당은 정책 갖다가 비판하고 이러려고 하면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가지고 선거방심위원회에서 징계했잖아요. 경고 내렸거든요. 그게 내린 이유가 뭐냐면 반론권 제시 안 해주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종편들 중에 불공정하게 하는 방송사들은 선거방심위원회에서 징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거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 여당에도 저는 유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정하다라는 객관적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이겨야 본인들도 이겼다라는 게 있지. 처음부터 이게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데서 이겨봐야 제 심판 때문에 졌네. 지금 우리도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잘못했다는데 그게 뭐 나중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와 여당도 빌미를 만들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가 봐도 이거 객관적인 상실했으면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한테 유리하네 이렇게 웃고 넘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경 처장님, 또 요즘 보면 방송에서 특히 총선 방송 관련해서는 소수정당 얘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는 소수정당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주요 정당들, 지금 의석수 갖고 있는 정당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애초에 소수정당이 보도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거듭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좀 색다른 것은 민중연합당 보도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민중연합당을 한 꼭지로 다루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악의적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방송 내용이 다 통진당 의원들이 들어갔고 사실상 통진당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짚어가다가 그러면 다른 소수 정당도 이렇게 나왔나?를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16일간인데 3월 14일에서 3월 29일 동안 그 방송사에서
한 보도에서 주인공으로 한 정당을 보도 한 건을 카운팅을 해봤더니 예. 전부 다 이렇게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이 거의 80%까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비중이 세 개 당이. 예.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단독으로 나온 경우는 JTBC와 TV조선이 딱 한 번씩이었어요. 정의당 관련. 근데 민중연합당 관련한 거는 채널A와 TV조선이 또 한 건씩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공화당의 그 박근영 이사라고 네, 하시는데 있죠. 이분이 네. 또 TV조선에 딱 한 번 아주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녹색당, 노동당 이런 관련된 보도는 사실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지상파 3사는 전부 0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단독으로 나온 보도도 심지어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의당 보도를 사실은 한마디라도 된 걸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정의당이 한마디라도 나온 걸로 따지면은 그래도 KBS가 5건, MBC가 2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방송의 질을 보면은요, 네. 그냥 한마디로 한 줄 정의당 누구 근데 그 내용도 다 야권연대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정의당의 정책이나 비례대표 뭐 그 선출 과정이나 면면 이런 것을 단독으로 보도를 해야 마땅한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실종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선거에서 소수 정당이 배제되는 그 현상이 이번에는 좀 더 심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총선의 경우에 꼭 이게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냐면은 그 소수 당에 대한 가치 그리고 소수 정당이 내놓는 좀 진보적인 그런 그 공약들을 우리 사회가 수렴해야 된다 이런 그 점 때문에 좀 더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 선출의 그 과정이 아니고 의미를 보자 해서 방송에서 이거를 일부러 의식적으로 노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배려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의석수대로 그냥 가는 이런 네.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도가 이게 유권자들이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선거하면 예.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기회라면 토론회잖아요. 예. 예. 후보자 토론회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송파병의 그 김을동 새누리당 예. 후보죠. 예. 그 송일국 씨 어머니 되시고 대한민국 예. 만세 할머니 되시는 분이죠. 며느리가 예. 판사님이시고 예. 네, 이분이 예. 안 나갔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예. 이분 봐 김무성 대표도 안 나갔거든요. 예. 이렇게 새누리당 후보들이 예. 정책을 국민들한테 또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에 예. 자꾸 불참하고 이러는 거 예. 유권자들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많이 무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왜 안 나갔느냐 이렇게 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뭐 누가 야당들이 훨씬 많아서 예. 자기한테 다 공격할 텐데 거기서 왜 자기가 나가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여당인 거죠. 네. 여당은 나라를 어쨌든 국정을 같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수많은 야당들한테 공격도 받고 비판도 받고 거기에 해명도 하는 자리가 바로 여당 국회의원의 자리인데 나는 비판받기 싫어서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 그리고 그 비판의 그 싸움은 사실 구경꾼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고 유권자들이죠. 근데 내가 욕먹기 싫어서 안 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그 선거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조직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건데 아까 그 우리 인천 쪽이랑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셔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언론에서 물갈이 안 됐다는 보도가 많아요. 물갈이? 네. 그 후보들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공천하면서 물갈이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러면서 20대 국회도 망했다. 망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나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은 지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20대 국회를 주도할 것은 국민의당이라고 지금 TV조선과 그 이제 오늘 아주 정말 놀랬던 게 TV조선과 그 조선일보가 다 국민의당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보도 내용들이.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을 모든 캐스팅 보트를 가져갈 것이며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면서 그 물갈이 안 됐다 이런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국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기권이라는 기임란을 예. 만들자. 예.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뭐 그 투표율 높이자고 그러니까 뭐 찍을 사람이 없으면 가서 기권하게 하자라는 건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아이디어는 어차피 실현될 건 아니니까 이런저런 구상을 해보는 게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투표율인데 네. 이번 선거가
사실 조선일보까지 나가서 투표율을 걱정할 정도면 조롱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옛날 선거를 복귀해 보면 20대들 맨날 투표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2012년 그 투표 결과, 연령대별 투표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때 원래 50대 투표율이 90% 나왔어요. 89.9%. 네. 그래서 뭐 보수층이 결집해서 선거가 이제 야권이 졌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실제로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랑 출구조사랑 전혀 달랐어요. 그 50대는 거의 안 늘었고요. 아장 조금 늘었고 가장 많이 든 게 20대였습니다. 20대가 폭발적으로 투표율이 늘었어요. 네. 그거는 20대 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유권자 운동을 하면서 투표 캠페인들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48%가 48% 밖에 얻은 거냐 아니면 그런 힘 때문에 48%라도 얻은 거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는 보수 언론이 조롱할 정도로 이렇게 투표율이나 투표 관심이 높지 않다는 건 대단히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사실 우리가 비록 야권이 지긴 했지만 그 야권이 그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때는 우리 그 젊은 층들의 투표의 힘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역사적인 무게감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또 40대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 의사를 더 많이 밝혔다는 조사가 나왔고 60대 이상이 예전보다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있다고. 가봐야 알죠. 가봐야죠.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맨날 그 어르신들 특히 이번에는 아유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얘기하시면서 항상 투표하는 그게 뭐 투표하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더 분발해야지. 근데 이게 선거를 앞두면 이제 별의별 유언비어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럴 거다. 지금도 새누리당이 좀 앓는 소리를 많이 해요. 여연 연구 결과 나와가지고 야 지금 지지층 결집 안 하면 우리 다 망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선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김웅 처장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경고를 한 뉴스타파에 인터넷 선거 방송은 아니고 인터넷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인터넷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는 아니에요. 방송통신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산하고요. 이건 인터넷기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심의한 거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언론의 기능을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심의위원회다. 이거는 그냥 아주 편향적인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선거보도에서 이 정도의 검증보도는 마땅히 나와야 되는 사실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딸랑 하나 지금 제대로 뉴스타파에서 한 거고 반론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모든 의혹이 있을 때 의원들이 후보들이 반론을 계속 안 하다가 왜 내가 반론 안 했는데 너 보도했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다 받아주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리가 있으면 비리를 방송에 못 나가게 하려면 반론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면 인터넷 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런 행동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그 언론은 그 정책 분석하지 말고 사생활이나 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생활 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캐고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한다는 거는 언론은 사생활이나 캐라라는 메시지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되게 웃긴 거죠. 자, 김홍희 소장님 마지막으로 내일 토론에 나가시나요? 네. 뭐 하나 나갑니다. 그 준비하신 거 중에 준비는 오늘...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나가기 전에 어쨌든 준비하신 중에 좀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실 거 있으세요? 미리? 아니 없어요. 근데 뭐냐? 지상파 3사 노조가 이제 준비한 토론회거든요. 근데 이제 3사가 서로 그 건강하게 노조에서 자사의 그 보도들을 이제 견제하면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두 공영방송이 사실상 정권에 장악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KBS, MBC의 보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비해서 SBS는 민영방송으로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자율적으로 방송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3사를 비교했을 때는 SBS 보도가 훨씬
괜찮아요. 그러나 그 괜찮다는 기준이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종편이랑 막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지 사실은 너무 SBS도 아까 제가 말한 무슨 검증 보도나 정책 보도 이런 나아가는 보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계적 균형만 겨우 맞추고 있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놀란 게 그동안은 MBC가 보도량이 아주 적었고 전체 방송사 중에 가장 적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보도도 없었고 나쁜 보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인 편파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반드시 여는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그 예전에 써먹던 수법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여당 보도할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멋진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자막도 그렇게 놓고 화면도 그런 화면 놓고, 그런데 야당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소재도 굉장히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어쩌면 그렇게 김종인 대표는 늘 그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엄청 예쁘고 멋있는 발언을 할 때 잡아주고 뭐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아주 편파적인 그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MBC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KBS는 아시다시피 북핵, 뭐 온통 계속 북핵 얘기, 북한 위협 이야기하면서 저는 선거보도 자체는 KBS가 그냥 드라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제를 부풍으로 자꾸 가져가는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상파 3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대 총선은 후보 간 대결도 치열하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최다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어떤 정당에서 출사표를 던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투표하게 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용지입니다. 길이가 무려 33.5cm로 지난 19대 총선 투표 용지보다 2.3cm나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긴 투표 용지입니다. 역대 최다인 21개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례대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21개 정당에서 15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은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 경쟁률은 3.36대 1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참여한 정당은 17개이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한쪽에만 참여한 정당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입니다. 개혁국민신당, 기동민주당, 그린불교연합당, 일제위안부 인권정당 이렇게 총 4개입니다. 그럼 어떤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을까요? 비례대표 정당들을 기호순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의석수에 따라 1번에서 4번입니다. 의석이 각각 한 석인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은 추첨을 통해 5번과 6번을 받았습니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배치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4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4명, 국민의당 18명, 정의당 14명, 기독자유당 10명 순이었습니다. 한 명의 후보자를 내놓은 정당도 있습니다. 무려 6개나 됩니다. 이 중 비례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공화당 비례대표 단독 후보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입니다. 선거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기 쉬운 소수 정당을 위한 비례대표제, 정당 정책과 공약 사항을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마한 정당 중 일부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비례대표 1번 후보와 함께 정당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동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용혜인 후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용혜인 후보 하면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라 친북 시위 제안자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정당들 중에 용 후보가 왜 노동당을 선택하셨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거리에서 사실 이런저런 사회 운동들을 함께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끝까지 함께 싸웠던 정당이 제가 봤을 때 노동당이었고, 그래서 노동당에 좀 가입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시대에 이 불안정 노동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이 노동당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 노동 체제 자체가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이 유일하게 노동당이어서 노동당에서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금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네. 노동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소수 정당과 다른 점이요. 네. 많은 진보 정당들이 뭐 크게 이제 세부적으로 공약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체제 자체가 문제다. 이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 체제에서 청년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 자체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는 정당이 노동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이점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당이 왜 용 후보를 1번, 비례대표 1번으로 선택했을까요? 네, 저는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그 정당의 세계관이나 혹은 시대인식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청년 후보로서 청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문제라는 것이 20대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 전반에 있는 어떤 불안정 노동의 문제, 저임금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혹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격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노동당의 지금의 시대 인식과 잘 맞기 때문에 노동당의 비례 1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나요? 노동당의 비례대표요? 저희는 이제 경선을 진행했고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고, 근데 정수보다 더 많은 후보가 선출되진 않아가지고요. 사실상 찬반 투표였지만, 저와 이제 알바노조 전 위원장이고 지금 노동당 당대표인 구교현 대표 두 명이 출마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 1번, 2번 두 분만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을 1번으로 선택한 노동당이 공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약을 그렇죠. 잘 실현하고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 1번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공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노동당의 정책은 지금의 경제가 위기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경제가 위기다라고는 사실 새누리당도 이야기하고 많은 정당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은 지금 사회의 한국 사회의 문제, 경제 위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 비정규직들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노동당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지금과 같은 저임금,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보고서들을 내고 있어요.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반대로 지금의 수출 중심의 저임금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고 노동당도 이런 소득 중심의 내수 중심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 그것도 2017년부터 당장 올려야 한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사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네, 이 시간을 주 35시간 플러스 5시간, 총 최대 40시간으로 좀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시 퇴근법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소득을 당연히 주면 좋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까가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새누리당도 공격을 할 거고 또 다른 정당들도 공격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 예산이 40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재정 상태로 기본소득을 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한 167.5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의 17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예. 노동당의 재정 모델은 다른 나라들보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딱 OECD 평균만큼만 일단 걷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GDP 대비 총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 한 34% 정도가 돼요. GDP에서 이제 34% 정도를 세금으로 걷는 건데 예. 한국은 이보다 한 10% 정도 낮은 23.9%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OECD 평균 정도로만 올리면 그것도 재벌과 대기업들한테 걷어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OECD 평균 정도만 올리면 20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70조의 기본소득을 하고도 30조의 예산이 남는 거죠, 연간. 예. 이 30조를 가지고 또 무상 등록금이라던가 대중교통 공영화라던가 아니면 악성부채 탕감이라던가 더 많은 좀 상상과 기획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법인세를 96조를 인하하고 담배 가격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데서 사실 간접세 중심으로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노동당과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조세제도 자체는 간접세, 목적세 분명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로도 재분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제도를 어떻게 다시 바꾸느냐,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네. 세금 더 내겠다고 우리한테 더 걷어라. 우린 더 내도 된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안 내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높다고 네. 난리를 치고 있죠. 그걸 또 받아들인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잖아요. 네, 그렇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충돌되는 지역이 결국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도 뭐 어느 뉴스에 그분이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럼 다 우리 문 닫아야 된다.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려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힘든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까? 저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이 돌지 않는 경제인 거고 그 서민들이 그 자영업자,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에서 쓸 돈이 없어요. 치킨집도 그렇고 매번 카페나 치킨집 뭐 기타 다양한 상점들 매번 망하고 매번 없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쓸 돈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로 오르면 물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쇄하는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퇴직한 후에 할 일이 없죠. 사회 안전망도 없고 60이 넘어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또 이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이 떼어가느냐의 문제도 역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정책들 같이 가져가고 있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문제나 혹은 임차 상인들의 그 임차인 문제 뭐라 해야 돼 상점의 그 임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같은 좀 영세한 사업장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이 지금 지역구에도 후보를 냈나요? 네, 지역구에 9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나가셨어요? 서울에 3명이 있고요. 종로, 마포, 은평 3명이 있고 이제 경기도 고양갑에 이제 신지혜 후보가 있고요. 대전 유성의 이경자 후보, 마산 하포의 이원희 후보, 그리고 대구의 최창진 후보, 그리고 강릉의 그 최종문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제 화두가 사실은 소수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도 그 민중통합당인가 거기 비례대표 1번이 나오셨는데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1번이 어제 나오셨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많이 정치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당들에도 사실은 청년 비례대표에서 또 한두 명씩 집어넣고 이런데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들과 차별성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청년 문제가 사실 작년 박근혜 정부가 6월 달에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처음 임금 피크제라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기도 하고 저는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들이 20대여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저만의 좀 특별한 점이자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저임금의 문제, 불안정한 일자리의 문제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그냥 유지시키고 유예시키는 정책들 혹은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정책들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노동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사회운동을 계속해왔고 이 사회운동을 만들어온 청년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운동을 안고 이제 사회운동이 아니라 다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안고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9대 국회 말에 계속 국회를 압박하면서 인상 써가면서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본인들이 내세운 정부 여당이 내세운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틀린 이야기죠. 왜 틀린 얘기죠? 저는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딱 새누리당과 노동당 두 개 정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새누리당처럼 40,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임금 피크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 아니면 노동당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하는 40, 50대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을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기업이 임금 피크제에서 임금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그냥 그 돈을 꿀꺽해도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노동당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조금 더 책임을 지우는 그 일자리 창출 방식이고 실제로 23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당의 총선 목표 의석 몇 석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맨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노동당은 지역구 후보 9명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있는데요. 원래는 지역구 후보가 10명이었어요. 울산 동구에 현대중공업 있는 지역에서 이가병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략지역구로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오시다가 지난달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사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9명이 남았고요. 사실 지역구에서는 그 울산 동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구가 단일화하게 되면서 노동당의 당선자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크게 가능한 것은 비례 한 석 정도를 열심히 해서 좀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당은 1호 법안, 20대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 원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것들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제안들을 했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당장 2017년부터 1만 원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약속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임기 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은 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고 싶고 이를 위해서 이제 조세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들도 같이 좀 병행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가장 좀 애착이 가고 꼭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에요.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정당 번호 몇 번인지 찍으려면 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번인지 그리고 이번 총선 노동당이 내세운 모토랄까 구호랄까 이런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노동당 정당 번호는 14번이고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쭈루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는 또 다른 당이 있으니 투표하실 때 꼭 14번 확인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함께 살자입니다. 재벌과 대기업들만을 위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소수들
그 외에 소외되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 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좀 이 소득 중심의 경제체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당선되셔서 네. 그 법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를 스케치 하시려고 그러지? 선거 운동하시는 모습. 아, 선거 운동하는 모습. 네. 오늘이 송파경 후보자 토론회인데 네. 오늘 그거는 왜 안 가신 거예요? 아, 저는 저 전부 다 우리 인터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스케치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예? 스케치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토론회에 나와서 그 상대편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이상하게 비난만 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만 할 겁니다. 지난번에 왜 대통령 선거에도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저는 낙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토론회가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여당 한 사람이고 또 야당이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요하게 정책 대결이 아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토론회를 안 하려고 했고 지난번에도 근데 토론회 안 가시고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인신공격이 주로 인신공격이 되는 게 그만합시다 이제. 자, 제가 그거 발표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약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만합시다. 그만하죠. 이거 그만하자고요. 알았어요.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알아서 처음부터. 예? 근데 우리 말고도 부참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 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도 갈 거예요. 네, 거기로 가세요. 토론회가 중요하니까 토론회 부처하는 게 문제긴 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게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선거하고 처음부터. 예민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았어요. 뭐 했어 진짜? 그런데 예? 어디 사주 받고 왔어요? 아니요. 저희 취재하러 왔습니다. 선거하고 다 엄청 예민한 시기들인데 다들 진짜 저희도 다 지금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계속 공부하고 지역 유세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 어제도 계속 선대위 갔다 왔다 오늘 아침에도 가고 계속 다녀요 여기저기. 그리고 도와달라는데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협조를 좀 구하시고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아예 사전에 근데 협조를 안 구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일부러 찍으러 오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 알고 있었다고 오늘. 그러니까 일부러 찍으시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다른 이런 데서도 부분에 이거 궁금해하시죠? 이거를 이런 것도 여기서 언론에서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데 내시려고 사실 하시는 거잖아요. 의도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토론회에 어떻게 다른 이유를 대고 불참한 게 꼬투리는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라니. 본인이 그 의원실에서 말하길 다른 후보 지원 유세 때문에 아니 다른 후보 지원 유세 많이 다녔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거는 저희 상관없고요. 오늘 토론회에 지원 유세 때문에 불참하겠다라고 하셨으면서 송파 돌면서 지금 유세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유세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다른 데 지원 유세 갔다 온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확인하세요. 네, 확인할게요. 네? 토론회 시간에 2시 반부터 6시에 다른 후보들은 거기 가서 토론회하고 있는데 지금 김 후보님은 본인 유세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국민TV 취재진을 가로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최고위원이나 되시는 분이 저런 식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취재에 불응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시작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기로 한 건데요.
이 주장이 처음 나왔던 2012년 당시만 해도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저임금 15달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임금을 8천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공약은 또 있는데요. 정의당은 국민소득 300만 원 시대를 녹색당과 노동당은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공약들은 최저임금 15달러가 그랬듯이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을 현실로 만들 힘이 투표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투표의 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부정 신고 어플리케이션 시민의 눈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정선거 행위를 기록,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언론에 보도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주권을 지켜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TV와 시민의 날개가 함께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시민의 눈을 검색해 휴대폰에 설치하세요.